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또 이제 윤재관 대변인이 준비를 또 해오시고 취재까지 해오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또 깊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럽게 검찰도 그렇고 금감원도 그렇고 요즘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요. 검찰도 보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한참 전에 알고 있었던 거를 수사도 미비하게 했다가 이제 와 가지고 성급하게 수사하는 걸 보면 아 이제 권력의 말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감원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이상 거래에 대해서 이제 와서 금감원장이 어제 최초로 인정하면서 검찰과 금감원이 왜 이러나 이런 생각들을 다 하신단 말이죠. 이거 보면은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권력이 지금 이미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어떤 권력기관들에서 이런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보다는 타겟을 분명하게 결정했다. 타겟이 누굽니까 그러면? 김건희죠. 김건희가 타겟이에요. 타겟을 결정했고 그 타겟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게 검찰 내에서 경쟁이 붙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삼부토건건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오랜 이제 국회 보좌관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 최초의 그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한국거래소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되면 그거 이제 분석 보고서를 이제 금감원에 보냅니다. 네. 그러면 금감원의 조사국이라고 하는 특수 조사를 하는 곳이 있고요. 네. 거기서 조사를 하면 그 다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가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검찰에 고발을 하든 뭐 이렇게 다음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한 1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검찰에 보내건 아니면 거기서 종결을 시키건 그 결정이 나기 전에 어떠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부당거래 금액 이런 내용들이 밖으로 새어나온 적은 극히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금감원 직원들의 모든 사람들의 이 반응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동안 지켜왔던 여러 가지 그 룰이 있는데 룰이 완전히 이번에 무너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금감원의 조사국이든 아니면 특사경이 있어서 검사가 파견까지 나가고 있는데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국이라고 하는 또 어마무시한 조직이 또 하나 있어요. 2023년 말에 윤석열 정부에서 그 자본시장에 있는 주가 조작범들을 응벌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새로 만든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요, 영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별 그 사법경찰의 권한이 부여졌기 때문에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습니다. 금감원인데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의 직접적인 직할부대 비슷한 역할을 하고 하는데 거기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왜 그동안 금감원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는 증권선물위원회라고 하는 공식 기구를 통해서 의결하기 전에는 얘기를 잘 못하는 이유가 있냐면 그 이유는 부당이익금에 대해서 산정하는 게 각 단위별로 조금 달라서 확정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에 넘어올 때 대략적으로 계좌도 넘어오고 어떤 사람이 했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어느 정도 이득을 받을 거라는 개략적인 내용이 나오고 금감원 내에서 조사국에서 조사를 하고 나면 또 금액이 또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 가면 또 변동이 돼요. 그래서 그런 변동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금감원장이 먼저 100억이라는 돈 그리고 누가 어떤 사람이 돈을 해먹었다 이런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 결정 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복현이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거의 사실상 확정적으로 얘기했다면 지금은 그러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이 다 끝난 다음에 본인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했어요. 그럼 뭐가 있었을까요?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도가 없는 가운데 자기가 그렇게 질러버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가 사실은 그 말씀드렸던 김건희에 대한 그러니까 이복현의 입장에서 김건희를 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바로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사건이고 그것을 들고 본인이 뭔가의 역할을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건희 죽이기를 이제 시동을 걸었다 금감원이. 네. 이제 특정하자면 이복현이 또 잘 아시겠지만 이복현은 아주 검찰 내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론스타 사건부터 시작해서 현대차 비자금 사건과 관련돼서 특수 사건에 아주 큰 공적을 남겼는데 네. 그 남기는 과정에 검찰이 보여줬던 가장 나쁜 수사 방식이 있잖아요. 네. 언론을 잘 이용해 가지고 수사의 내용을 잘 흘려 가지고 검찰의 수사의 방향에 맞춰서 여론이 움직이고 네. 그 여론에 따라서 그 영장을 청구하고 또 구속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사의 그 성과를 보였던 아주 전형적인 사람이거든요. 예. 이복현이 숫자에도 능하고 맞아요. 예, 뭐 경작과 출신이지 네네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복현과 이제 한동훈의 공통점은 언론을 기가 막히게 활용해가지고 검찰 수사를 한쪽으로 몰아가고 표적을 만들어놓은 사람을 완벽하게 가장 세상에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내서 그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건데 이복현의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적이 그럼 뭐예요?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면 김건희를 치는 거죠. 김건희를 쳐서 그럼 뭐예요? 저는 뭐 정점은 저 한동훈을 돕기 위한 것이다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복현이 네, 한동훈을 돕기 위해서 네, 김건희를 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이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하고 계신 건데 네.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한동훈이 잘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과거에 좌동훈, 우복현이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복현이 좌동훈을 김건희를 죽여서 도와준다. 이제 이 어떤 가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뭐 권력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권력의 퇴조기와 그다음에 떠오르는 권력이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탔던 배에서 내려서 다른 배로 갈아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일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추정할 수가 네. 있는 것이죠. 이복현이 그러면 한동훈으로 갈아타는 과정이다. 뭐 이게 거칠게 표현하면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윤석열 정권에서 이복현 원장의 이제 위세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금감원이라는 조직이 우리가 금감원 하지만 정확하게는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금융위원회가 정확하게는 장관급 위원장이 있는 관 조직인 것이고 금감원은 사실은 이제 뭐 굳이 표현하면은 반관 반민 조직인 거잖아요. 무자본 특수법인에. 그렇다고 할 때 금감원에서 그렇게 예를 들면은 그 금융기관의 이제 무슨 뭐 금융기관의 대체적인 어떤 뭐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거의 뭐 금리의 오르락 내리락하는 어떤 방향의 제시라든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복현 원장이 거의 뭐 한국은행 총재 더하기 금융위원장입니다. 거의 뭐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뭐 금리가 뭐 어쨌다, 뭐 지금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녀서 금융기관 일선에서는 뭐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어느 날은 금리 장사를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금리 장사를 한다고 하니까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되나? 근데 또 어느 날은 금리를 지금 안 올려서 대출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지금 부동산이 오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뭐 이러니까는 당신이 뭐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막 금융 황태자처럼 굴었는데 네. 그 상황에서 그러고 있을 때 이복현은 한동훈과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뭐 1 황태자와 2 황태자 정도의 그런 네네. 지위였지만은 지금 윤석열이 이제는 뭐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한동훈은 자기 스스로는 어쨌든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건데 이복현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윤석열이 이대로 지는 해로 끝나면 이복현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같이 갈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홀로서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쪽으로 배를 갈아탈 것입니까? 네. 이 선택이 사실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계산에. 네네. 그리고 더 넓게 보면은 검찰 일반의 사실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검찰 일반의 그동안의 흐름도 그런 건데 지난번에 김건희를 한번 대면 조사하려다가 박살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당시에 이원석 검찰총장, 예. 그다음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다 패배하긴 했죠. 네. 이런 사람들이 다 공중분해된 거잖아요. 네.
드래곤볼이 한번 소원 이루고 난 다음에 전국으로 흩어지듯이 전국으로 흩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전국으로 흩어지고 이창수라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느냐? 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잘 생각해 보니까 송경호, 이원석은 나랑도 가깝지만 한동훈이랑도 가까운 것 같아. 그런데 이창수는 나랑만 가깝고 한동훈이랑은 안 가까워. 이런 계산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랑 아무리 가까워도 한동훈이랑 가까운 이 검사들은 김건희를 조사하려고 하니까 내쫓은 것이고 네. 한동훈이랑 가깝지 않으면 나는 충분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쓸 수 있어. 이런 구도였는데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검찰 내에서 한동훈과 가까운 검찰 라인들은 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네. 한동훈으로 한번 승부를 봐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한동훈으로 승부를 한번 봐보려면은 누구를 쳐야 됩니까 지금? 네. 김건희를 쳐야 되는 거잖아요. 김건희를 예. 쳐야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이 지금 작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러면 포커싱을 맞춘 존재가 김건희라고 한다면 지금 뭐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돼 가지고 금융감독원에서 일단 뭐 이복현이 칼을 빼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김건희를 치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지금 수사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도 어쨌든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는 게 김건희가 될 줄 김건희죠. 모르잖아요. 네. 그럼 뭐예요? 검찰과 금감원이 경쟁하듯이 지금 김건희 잡기에 나선 겁니까? 예, 김건희 죽이기 경쟁에 나서고 오.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예. 아니 그 다시 한번 뭐 간단히 설명하면요. 그동안 그 주가조작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공개된 사건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변적으로 변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근데 이복현의 워딩을 보십시오. 100억이라고 하는 특정한 숫자를 명확하게 지칭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임원진들 그리고 전현직 오너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누가 돈을 슈킹을 했는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를 명확하게 특정을 했어요. 이 정도 되면요 본인이 뭔가를 작전해서 그리고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뭔가를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자기가 요리하기 위해서 먼저 친 겁니다. 선빵을 날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본인이 어떤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할까 생각해봤는데 아까 남부지검에 예. 그 지휘를 받는다고 했는데 남부지검장이 아직도 윤석열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고 그러면 김건희를 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이 남부지검장이 이제 뭐 영장을 치더라도 영장에 대한 기본적인 발부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건데 검찰이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금감원에서는 신청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 과정 속에서 거부할 가능성도 매우 크고 네. 그러니 언론을 통해서 이 사건이 엄청나게 크게 되면 예. 그 남부지검장이 많은 부담을 느껴가지고 영장을 신청하는 걸 청구하는 거를 못하지 않으니까 그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압박하는 방식으로 해서 네. 지금 언론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본인이 스스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네. 그런 강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희 지금 두 분이 열심히 말씀하시는 와중에 댓글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은 의견이 어떤 내용이냐면 현실적으로 한동훈이 가능성이 있어야 이제 이런 경쟁 속에서 승자가 나오더라도 나중에 본인들이 은혜를 입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 뭐 금감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검사들이나 다들 신문은 볼 거 아니에요. 여당에서 한동훈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를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경쟁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목적 의식이 저는 좀 불분명해지는 것 같아서.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명태구 사건을 보면 지금 한동훈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오세훈하고 홍준표는 완전히 떨어져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 거기 타겟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들이 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런 걸 한다는 말씀이세요? 검찰이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포렌식 과정에 있었던 내용까지 언론에 다 흘리고 있어요. 네. 자기 아들이 홍준표의 아들이 무슨 부탁을 했는지까지가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의 수사 상황이 다 언론을 통해서 릴리즈가 다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할 수 있는 두 사람은 지금 제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딱 두 명이죠. 한동훈과 김문수 딱 두 명인 겁니다. 네. 근데 김문수를 막기 위해서는 김건희가 움직이면 김문수는 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래서 김건희를 쳐야 지금은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김문수와 한동훈의 싸움에서 한동훈이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간단한 건데 네. 첫째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검찰 입장에서는 뭐 본인들이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검찰이 만들었나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본인들이 상당히 기여했다고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한 2년 반 넘게 뭐 즐거웠잖아요. 네. 검찰 입장 물론 뭐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즐겁지 않았던 검사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즐거운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검찰 정권을 옳게 된 검찰 정권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거에 한번 걸어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리고 그 판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당연히 누구한테 걸겠습니까? 그러면은 한동훈한테 걸어야지. 네. 첫 번째 그런 것이고 예. 두 번째 이게 뭐 생각하시는 게 뭐 한동훈은 가능성이 있겠어? 괜히 한동훈한테 걸었다가 잃으면 어떡할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잃는 게임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한동훈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나머지 무슨 뭐 오세훈, 홍준표, 무슨 김문수 등이 네. 무슨 뭐 김건희나 뭐 네.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뭐 어디 우리 저 봉건 시대 뭐 이런 데여서 어디 영주로 남아 있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대통령 임기 끝나면 그거 다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검찰이나 뭐 누가 됐든지 간에 뭘 한 거냐? 그냥 정의를 집행한 게 되는 거예요. 정의 실현한 게 되는 겁니다. 수사 열심히 한 게 되는 거예요. 예. 수사 열심히 한 거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수사가 열심히 한 것만 남는 거죠. 열심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니네들이 늦게 해서 문제인 거야라고 얘기할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그것대로 이제 하는 것이고 그것대로 뭐 그때 뭐 윤석열 정권이 뭐 이렇게 가면서 저는 근데 양심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당연한 네. 건데 그거는 이제 변론인 것이고 왜 한동훈에 걸었냐라는 쟁점 아닙니까? 지금 쟁점이. 뭐 그렇습니다. 왜 늦어졌냐는 쟁점은 변론인 것이고 예. 왜 한동훈에 걸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네. 잃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되든 안 되든. 예.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거고 예. 이제 와서 왜 늦게 했냐라는 건 변론으로 치더라도 네. 이제 와서 어차피 죽은 권력이기 때문에 네. 죽은 권력을 요리하면서 플러스 알파 뭘 챙길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동훈의 덤으로 거는 것까지는 예. 큰 문제 없는 거다. 이런 세계관이 아닐까. 이 정도로까지. 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 검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검찰은 목적 없이는 절대 안 움직입니다. 목적이 있으면 뭉개고요. 예. 뭉개야 될 때는 확실하게 뭉개고 물어뜯어야 될 때면 확실하게 물어뜯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늦게 물어뜯는 게 양심이 없다 이겁니다. 당연하죠. 그 모렴치한 것과 예. 그 후한무치함은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복현이라는 사람이 아무 목적 없이 저렇게 구체적으로 워딩을 날리면서 본인 스스로 이슈를 만들어낼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없어요. 다른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본인이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이고 예.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중앙지검도 최소한 서울중앙지검도 김건희는 쳐야겠다라고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명태균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끌어올릴 이유도 없을 뿐더러 네. 명태균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자기네들이 계속 더 하는 이유도 없는 겁니다. 예. 자기네들이 그 타겟을 정했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진술이 필요한 것이고 그 내용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명태균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도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둘 다 검찰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이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제대로 수사해서 김건희를 우리가 단죄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 이유 그리고 앞으로 검찰 개혁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안간힘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안간힘이 그냥 그 조직의 보전의 안간힘 차원에 떠나서 대선판에 자기네들이 플레이어로 나서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한동훈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 당권 경쟁,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쳐서 본인들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인 기반까지도 마련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저 말씀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이후까지도 봤다라는 말씀인 거죠? 사실은 지금 보면
그 국힘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경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번 대선에서 본인들이 승산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근데 결국은 그러면 대선 이후에 당권 경쟁이 분명히 갈 텐데 김문수한테 가는 게 좋냐, 한동훈한테 가는 게 좋냐, 이거에 대한 판단은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게 뭐 정치적인 의도와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또 두 분이 판단을 해주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게 나중에 특검으로 흘러가게 되면 어쨌든 삼부토건이나 이런 건들도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 다 들어갔던 내용들이잖아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부분도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잊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전 대표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도 전 매우 궁금합니다만은 나중에 특검으로 갔을 때 실제 검찰과 금감원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국민적인 비난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조급함도 분명히 있고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뭐 어떤 사법 행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다만 정치적인 의도는 이제 굉장히 좀 두 분 다 멀리 봐주시고 재밌게 가정을 해주셔가지고요. 실제로 그래서 한동훈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왜냐 오늘 한동훈의 발걸음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넘어가기 전에 네네네 한 가지만 네.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종호에 대한 신명 확보 그리고 압수수색 이 양반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나 진짜 이것을 궁금해요. 얼마나 신속하게 검찰이 하는 건지를 지켜보면 검찰이 분명하게 김건희를 치기 위한 직진을 어느 정도 속도로 할 것인지가 가름자가 나올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곧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곧 한다. 예, 이종호 신병 확보를 위해서 검찰이 곧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음 방송 오시기 전에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한동훈이요. 오늘 신촌 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신촌에 가서 2025년 대학생 시국 포럼 토론회에서 여러 발언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프닝들도 있었어요. 한동훈 면전에서 뭐 사인을 쫙 찢은 대학생이 나타났었다고 하고요. 알고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마치 친북 친중 정치인, 친중 정치인이라고 친중 좌파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면전에서 찢었다가 그 오해를 풀고 다시 닭갈비 먹고 사인을 다시 받았답니다. 다시 사진을 찍었답니다. 이제 근데 이건 사실은 갈 때마다 이제 이런 뭐 주변부적인 어떤 스몰 이슈들이 너무 흘러나오니까 이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주요 발언들을 알아보기 전에 왜 한동훈 전 대표가 가는 데마다 어떤 해프닝 같은 뉴스들이 더 주목을 받을까요? 저는 그 대목이 더 사실 의아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본질 뭐 어떤 컨텐츠가 없는 정치인이라 내용 없는 정치인이라서 언론들이 보도할 때 저런 해프닝들을 주로 포인트 방점 찍고 보도를 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대표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저는 시작부터 뭡니까라고 하시면 이게 뭐예요 지금? 네? 이 뉴스가 이게 뭐예요? 아니 뭐가 뭔데요? 아니 사인을 뭐 찢을 수는 있어요. 뭐 항의할 수 있죠. 근데 항의의 내용이 한동훈 전 대표 뭐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 그렇죠. 네. 또는 뭐 맞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뭐 예를 들면은 저 추구하는 가치가 뭐 잘못됐다. 뭐 이런 거 진지하게 어떤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러한 어떤 퍼포먼스다. 그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친중 좌파인 것 같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근데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고 이게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한동훈은 친중 좌파다라고 보는 그 시각이 있다. 누군가가 있다. 그런 식의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실제 나는 한동훈의 사인을 면전에 갖고 찢어야겠어라고 생각해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의 비율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렇게 행동하기까지 저렇게 행동이 나왔다라는 거는 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다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층에. 이게 국민의힘의 현실이고 거기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답은 뭐냐? 나는 친중좌파가 아니고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그 간첩법을 개정해가지고 그 중국인도 그 간첩으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나는 누구보다도 하여튼 중국을 미워한다라는 취지의 그런 취지를 해석할 수 있는 말을 하면서 막 그래서 뭐 이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답입니까? 그게 무슨 해답이 됩니까? 그러고서는 결론이 뭐예요? 닭갈비를 먹으면서 오해를 풀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사인을 해주고 오해가 풀렸다. 그러면 애초 친중 좌파인 줄 알고 사인을 찢었는데 오해가 풀렸다라는 건 뭡니까? 친중 좌파
우파가 아닌 사람으로 예. 반중 우파인 사람으로 확인을 해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게 뭐 나라를 책임지겠다라는 사람의 그런 사람의 어떤 주요 뉴스가 이게 뭡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어떻게 대통령을 꿈꾸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서서 얘기할 때 저희가 검찰 금감원 얘기하면서 이복현이 한동훈을 만약에 띄워주고 싶다고 하면 생각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뭐 이거 어제 변론으로 했던 얘기니까 우리 윤재관 대변인께는 뭐 해프닝 같은 얘기보다도 주요 발언 좀 여쭤볼게요. 네. 저는 참 우리 윤 대변인님께서도 여러 방송 나오시면서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비평이나 정치 비평 많이 하시면서 오늘처럼 좀 뭐랄까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자괴감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요 발언 첫 번째, 계엄을 막으려 나서는 순간 속된 말로 나는 엿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요 발언 사실 앞에는 네. 여당 대표로서 가장 앞서서 막는 것이 괴로웠다. 저도 약간 눈을 의심한 게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앞서서 비상계엄을 막았나요? 그랬었나요? 한동훈 대표가 아니었으면 비상계엄 해제가 안 됐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국민들이 잘 정확히 그 상황에 대해서 기억을 정확히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네. 그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힘의원은 18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164명, 5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계엄 해제 그 의결 종족수가 151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없어도 가능했어요. 근데 본인이 지금까지 한 일 중에는 제일 그걸 잘했다고. 다른데 국힘의 다른 주자에 비해서 다른 주자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본인 아니었으면 그 계엄 해제가 안 돼서 우리 다 같이 엿될 뻔했는데 자기 때문에 잘 된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말 후한무치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정치인이 참 이상한 발언들 뭐 하는 게 비일비재했으니까 근데 한동훈이라는 사람과 나는 엿됐다는 잘 안 어울리지 않나요, 평론가님? 죄송한데 이런 질문 우문입니다만 나는 엿됐다라는 표현은 잘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이 사안을 그러니까 얼마나 가볍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가 드러나는 거죠. 아니 계엄을 막으려는 순간 나는 엿됐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막았기 때문에 나 큰일 났다 이제 이런 표현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왜 큰일 났겠습니까? 난 그러면 성렬이 형한테 혼난다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대선에 도전할 것인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지지층에게 완전 미움 사고 난 배신자로 찍히겠구나. 그 생각을 그 18명을 이끌고 들어가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지금. 나 이렇게 하면 엿될 걸 알면서도 했다 이거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설명은 뭐냐면은 이 설명은 그러니까 자기 앞에 와서 사인 찍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제가 그때 나도 여러분이 나를 미워할 줄 알았지만 한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게 이 계엄을 막았다라는 행위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비록 아까 말씀하신 게 뭐 그분들 안 왔어도 계엄 해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18명 각 데리고 와가지고 이 계엄 해제하는데 동참한 거는 저는 잘한 일이라고 봐요.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18명이 아니고 다 데리고 왔어야죠. 어떤 사람이 추모라는 사람이 방해해가지고 추경호라는 사람이 방해해가지고 못 데려온 거지. 그렇죠. 다 데리고 와서 이거를 해제를 여야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다 했어야죠. 그랬으면 이 말이 맞죠. 뭐 다 했어야죠 무조건. 네. 그런데 어쨌든 18명이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한 거 좋은데 네. 그랬으면 그거를 겸허하게 얘기를 하고 내가 그때 정말 여러 가지 정말 힘들게 이것을 해제를 했고 네. 그것은 정말 당연히 해제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예. 이건 대통령의 만행이었고 이거는 우리가 막았어야 되는 일이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미워할 줄 알면서도 나는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재명 대표는 지금도 계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즉 체포동의안 가결 발언에 대해서 뭐 벌써부터 계엄령을 하고 있다. 즉 뭐냐? 윤석열은 계엄을 한 사람, 이재명은 계엄을 할 사람. 그렇죠. 나는 계엄을 안 하고 안 할 사람.
막았던 사람 그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계엄을 가지고 말장난하고 계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거를 너무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엄을 막는데 나도 참여했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이 조그마한 거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투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이 다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냥 정치인이냐 지도자냐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걱정하는 대상이 국민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이냐. 자기 자신이 걱정된 사람은 그냥 일개 정치인에 불과해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면 정말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내가 엿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께서 피해 입은 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해서 국민들이 본 피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지도자의 기본적인 언어입니다. 그 언어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준비 안 된 사람이 지도자 반열에 올라가지고 네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 이런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니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내가 엿됐다고 자기를 걱정한다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저런 자가 한 공당의 그 대표였고 그리고 또 지도자로서 성장을 해보겠다고 또 다닌다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수치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리고 말도 뭐 말것들이 잡고 싶은 건 아닌데 잡으셔도 됩니다. 제가 앞장서지 않으면 그날 계엄은 해제되지 않을 것 같았다. 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계엄을 나서가지고 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에 유혈 사태도 막을 수 있었고 뭐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모든 게 다 자기잖아요. 자기가 다칠까 봐 걱정했고 자기가 이렇게 공을 세웠고 이런 내용밖에 얘기를 못 하잖아요. 지도자로서는 진짜 0점이 아니고요 마이너스 100점짜리입니다. 이런 사람을 나르시스트라고 합니다. 나르시스트라고 한다. 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격하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개 행보 건 바이 건으로 너무 좀 실망스러운 게 뭐 사실 기대를 해야 실망도 있는 건데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였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들이 너무 많아서요.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저는 뭐 사실 책을 출간한 시점도 너무 빨랐다라고 보고 윤석열 파면 선고 이후에 너무 조급해지니까 활동량을 좀 미리 늘리기 위해서 일찌감치 등장한 건 맞는데 지금 말하는 메시지마다 건 바이 건으로 막히는 게 뭐냐면 윤석열 지지자들은 나중에 좀 포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또 설명하면서도 이게 약간 노래 가사를 표현하면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뭐 이런 것 같아요. 막 다 복잡하게 얽혀 있고 뭔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느낌처럼 들어서 뭔가 선이 확실하게 그어지지 않은 정치인이라서 이 사람은 나중에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일단 의구심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원래 컨텐츠라는 것 자체가 좀 부족한 정치인이잖아요. 법무부 장관 할 때도 뭐 저 사실 큰 성과라는 게 있었던 사람인가? 그냥 윤석열 덕에 계속 승진했던 사람이잖아요. 영전했던 사람인데 영어 잘해서 근데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일궈냈다라는 컨텐츠와 경쟁력이 있어도 대통령이 될까 말까인데 그걸 정치적인 서사라는 것도 너무 짧잖아요. 법무부 장관 했다 바로 비대위원장 갔다가 총선 실패하고 다시 대표 나왔다가 탄핵을 찬성했다가 또 쫓겨났다가 책 낸다고 다시 나왔다가 이게 맞나? 이게 내가 알고 있던 우리 정치사에 보통 대선 주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중량감인가? 이런 생각들 요즘 하거든요. 죄송합니다만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던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윤석열 내란 이후에 한덕수와 공동 국정 운영 체계를 꿈꿨었잖아요. 한한 정권. 그러면서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바가 한 번도 없는 자가 한 번도 직접 선출되지 않은 자가 당대표에 불과한 자가 국정 운영을 책임지겠다고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신해서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의 친일 쿠데타다고 저희들이 그때 얘기했었던데 그렇게 해서 권력을 찬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언에도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의 헌법 체계가 유신 체계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개헌 얘기하죠. 국민이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87 항쟁을 통해서 만들어낸 아주
부족하지만 그래도 역사가 있는 헌법을 권력을 완전히 찬탈해가지고 국민을 완전히 억압했던 유신 정권의 헌법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이 정도의 역사 의식 가지고 무슨 대한민국을 책임지겠습니까? 택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잠깐 어디 가시려고 하는데요. 저희 진짜 이 주제는 제일 중요한 주제라서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K 엔비디아 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천대유 만들자는 얘기다. 단순 무식한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화천대유를 누가 쓰는 걸 들어봤는데 싶어 찾아봤거든요. 이준석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요 K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화천대유를 비유로 들었더라고요. 뭐죠? 이거 뭔가 크로스되는 느낌인 건가요? 이준석과 한동훈이 뭐 나중에 만나기로 약속이라도 했던 건가요? 근데 그건 그거고 화천대유라는 비유가 맞나요? 그 왜 화천대유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 거예요. 가령 뭐 잘 모르겠어요. 그 엔비디아 얘기는 네. 제가 몰라서 여쭤본 건데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 얘기는 예. 엔비디아 얘기는 이제 국가가 나서서 예. 이제 AI 반도체 시대니까 네. 지금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 정도의 엄청난 투자를 해서 예. 그런 어떤 지원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잘 키워보자. 예.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최근 트렌드도 그렇고 할 수 예.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예. 그 지분을 가지고 뭐 국민들의 세금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냐. 예. 이거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요 얘기는 토론해볼 만한 주제예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그걸 정책적으로 뭐 이런저런 부분이 잘못됐고 이런저런 부분 부풀려졌다. 이재명 대표 얘기가 예. 그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얼마든지 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면 되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 좋아하는 거 예. 뽐내면 되는데 예. 갑자기 이제 화천대유 이렇게 가면은 뭐를 연상하라는 겁니까? 이 이른바 언론에서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 연상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엔비디아 얘기 그런 거 깊게 무슨 뭐 토론하고 이런 거 나는 관심 없고 나는 어떤 구도에 관심이 있는 거냐? 지난번 총선 때 시도했다가 망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검사 대 피의자 구도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건 이미 근데 실패했던 거잖아. 그렇죠.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또 하고 싶다. 그 이미지로 한번 가고 싶다라는 거를 또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일단 딱 들었을 때 생뚱 맞잖아요. 거기 화천대유고 왜 또 나와?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볼 때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대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 후보에다가 포커싱을 두고 단점 같은 거를 캐내서 계속적으로 부각하는 거야 뭐 10분 이해합니다만은 뭐 2조 심판론 너무 잘하실 거예요. 총선 때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내걸었습니까? 2조 심판 특별위원회인가요? 그거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 비판하고 조국 비판해서 총선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말아먹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여기 와 가지고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K 엔비디아는 화천대유 만들자는 얘기다. 단순 무식한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제가 무식한 건가요? 아니면 이분이 무식한 건가요? 아니 우리 윤재관 대변인님은 유식하시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그냥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장 기본은 좀 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가 선거를 나오겠다고 한 사람이면 본인의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죠. 근데 입만 열면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이잖아요. 예. 이재명 따라다니는 일만 계속 하고 싶은 건데 예. 결국 검사인 거죠. 검사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과거만 중요하죠. 과거를 캐서 그 사람을 처벌할 건지 말 건지 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처벌하게 만드는 과거에 목매달고 살고 있는 사람은 검사죠. 예.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말씀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도 계속 화천대유 얘기도 그렇고 뭐 87년 헌법 얘기하면서 유신시대 얘기하는 거 보고 미래에 대한 얘기는 없고 다 과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과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는 검사니까요. 예. 검사에게는 과거만 존재할 뿐이죠. 예, 다른 사람의 과거만 뒤를 캐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정치에 와서도 2년 넘게 뭐 공직 생활을 하면서 뭐 정치의 영향 속에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검사다. 윤석열이 단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그 검사의 마인드로
어떤 사람을 때려잡고 죄 없는 사람도 때려잡고 이렇게 했던 검사의 마인드로 국정을 운영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을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은 일란성 쌍둥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좋은 말씀, 좋은 비유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진짜 어떤 담론에 대해서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하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이제 김민하 평론가께서도 K 엔비디아 관련된 것은 토론해볼 만한 주제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실제 민주당 쪽에서는 공개 토론을 하자고 지금 제안을 한 상황이니까 저는 이거 뭐 어떤 주자든지들 간에 실제 뭐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 주도로 어떤 사업을 만들고 거기에 국민 지분을 30% 가지고 민간이 70%뭐 들어오고 해서 국부 펀드 형태로 만들고 다 좋은데 어쨌든 뭐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라면 얼마든지 논의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화천대유 만들자는 얘기다. 이거는 제가 오늘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제가 되게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보고 조금 단순 무식하다고 평가를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누구보다는 좀 덜 무식한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좀 웃어주세요, 평론가님. 웃고 있습니다. 항상 웃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을 조금 더 썼습니다. 출연료를 저희가 또 두둑히 드려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예, 오늘 오마이뉴스, 오마이TV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정치 라이브 시간이었고요. 야, 거봐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재밌는 거 한다고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게 다들 안 나가시고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을 유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조국혁신당의 윤재관 대변인과 함께했고요.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오늘 목요일 밤을 두둑히 좀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정치 라이브는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